박 선생님 맞으시죠? 오래된 친척이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상속 대상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박노인은 잠시 귀를 의심했다. 70평생 동안 유산이란 단어는 남의 이야기였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허덕이다 보니 돈이란 건 언제나 손에 잡히기 전에 흩어져 버리는 모래 같았다. 뭐라고요? 상속 대상이 저라고요? 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50년 전 실종된 가족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 노인의 등골에 싸늘한 한기가 흘렀다. 실종된 가족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집안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렸고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해진 인연들이 많았다. 그런데 변호사는 분명히 말했다. 50년 전 사라진 가족. 박노인은 낡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박혀 있었다. 희미하게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가족이 담겨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소년의 얼굴이 유독 또렷하게 떠올랐다. 눈매가 날카롭고 왼쪽 눈썹 위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바로 그가 사라진 아이였다. 1970년대 집안은 가난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을 친척 집에 맡기거나 고향을 떠나 도시로 흩어보내야 했다. 그 와중에 가장 어린 아이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처음엔 찾아 헤맸지만 시대는 거칠고 삶은 잔인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사라진 아이가 유산 상속의 조건으로 되살아났다. 박노인은 두 손을 떨며 사진을 내려다봤다. 내가 어디에 있든 살아있다면 이제라도 만나야겠구나. 그는 오랜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묻고 옛 동창들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다. 그애? 글쎄 나는 오래전에 잊어버렸지. 아마 어디선가 죽었을 거야. 반세기나 지났는데. 신락 같은 희망은 쉽게 무너졌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포기되지 않았다. 흉터와 습관. 분명 그 흔적은 어딘가 남아있을 터였다. 며칠 뒤 그는 무심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옆집 마당을 바라보았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웃, 김 씨. 30년 넘게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았지만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상하네 김 씨는 언제부터 우리 옆집에 살았더라. 왜 나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전혀 모를까?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김 씨의 눈썹 위에도 작은 흉터가 있었다는 사실. 박노인은 잠시 넋을 잃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바닥에 떨어지는 줄도 몰랐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반세기 동안 잊혀졌던 얼굴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박노인은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50년 전 실종된 가족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마치 저승에서 불쑥 건네진 마지막 숙제를 떠안은 듯했다. 그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들었다. 젊은 날 일기장. 거기엔 흐릿한 필체로 짧은 기록이 남아있었다. 1972년 여름, 막내 동생이 없어졌다. 역에서 마지막으로 본 뒤 소식이 끊겼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묻혀있는 절망과 공포가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날 이후 집안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아버지는 술에 의지했고 어머니는 병을 얻어눕기 일쑤였다. 형제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아 흩어졌다.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그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입 밖에 내면 피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무너졌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찾아낼 거다. 반드시. 며칠 뒤 노인은 오래된 시장 골목을 찾았다. 그 시절을 기억할 만한 노인네들이 아직 몇은 남아있었다. 예전에 그 집 막내 말이지 어디 갔다더라.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글쎄 그런 게 있었나?
내가 치매가 왔나 보네. 아이고, 나도 오래돼서 모르겠네. 그냥 어디 굶어 죽은 거 아냐? 냉정하고 무심한 말들이었다.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담배를 물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기와 지붕 위에 은빛으로 번졌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에 귀가 기울여졌다. 김씨네 집이었다. 퇴근 후 늘 집에 일찍 들어와 밥을 먹고 담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박노인과는 가끔 안부를 나누는 정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김씨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거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김씨가 언젠가 안경을 벗었을 때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던 기억. 그것은 박노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사라진 동생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다. 심장이 요동쳤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노인은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의심은 이미 씨앗처럼 뿌리를 내려버렸다. 며칠 뒤 그는 일부러 김씨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영, 우리 이 동네 언제 처음 오셨어요? 김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아, 글쎄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30년쯤 됐나. 그때 이 집이 비어 있어서 들어왔죠.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이요? 특별히 없다고 해야 하나.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서울 변두리에서 자랐지요. 기억이 없다고? 그것은 노인의 의심을 더 짙게 만들 뿐이었다. 흉터도 그렇고. 노인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며칠 뒤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김씨네 집에 잠깐 들른 자리였다. 아내가 차를 내오고 담소를 나누던 중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작은 소년이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노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소년은 50년 전 사라진 동생과 똑같았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난 겁니까?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씨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 이거요? 고아원에 있을 때 찍은 겁니다. 그때는 제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붙여준 성으로 살았습니다. 노인의 손끝이 전율처럼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흔들렸다. 고아원 이름도 몰랐다고요? 네. 누가 버렸는지 잃어버린 건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다만 기억 속에 늘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는 듯한 기분이 있었죠.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다. 흑백 사진 속의 소녀는 분명히 자기 동생이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이웃, 김씨가 바로 그 동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의 마음은 폭풍 속에 휘말린 듯 요동쳤다. 확실히 해야 한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동생인지. 그는 김씨를 마주할 때마다 눈길을 떼지 못했다. 눈썹 위의 흉터, 말투 속 어색한 공백, 어린 시절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 모든 것이 단서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너무 오랜 세월을 견디며 그리워하다 보니 아무한테나 동생의 그림자를 덮어 씌우는 건 아닐까? 그 혼란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불러왔다. 김 씨의 집에 다시 초대받은 날, 노인은 일부러 눈길을 벽에 두었다. 액자 속의 흑백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 똑바로 응시했다. 소년의 왼쪽 눈썹 위. 분명히 있었다. 작고 희미한 상처의 흔적. 그리고 지금 김 씨 얼굴 위에도 똑같은 자리, 똑같은 선. 형님, 왜 그렇게 오래 쳐다보십니까? 김 씨가 웃으며 물었다. 박노인은 침을 꿀꺽 삼켰다. 목소리가 떨렸다. 김 씨 아니 당신. 혹시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 같은 건 없습니까? 김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가끔 꿈을 꿉니다. 낯선 역, 소리 지르던 사람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던 누군가. 하지만 항상 끝내 얼굴이 보이지 않더군요. 박노인의 눈가가 젖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역에서 내가 널 잃었단다. 내가 나를 붙잡았는데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 버렸지. 그 후로 널 찾을 수 없었어. 김 씨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이라니.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가족 사진 속 어린 소년. 그리고 벽의 사진 속 소년. 두 얼굴은 한 사람처럼 겹쳤다. 봐라. 이 사진 속의 아이가 바로 너다. 내가 내 동생이야. 50년 전 우리 집 막내. 순간 방 안이 정적에 잠겼다. 김 씨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손끝이 덜덜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이 얼굴 이게 나라고요? 그래.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널 찾아 헤맸다. 하지만 시대가 우리를 막았지. 김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고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박노인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기적이야. 난 평생 내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내 옆집에서 살아있었을 줄은. 그 순간 두 사람의 울음이 뒤섞였다. 반세기 동안 막혀있던 세월의 강물이 한꺼번에 터져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낙엽을 쓸어갔다. 오래된 담벼락 너머, 이웃의 집에서 들려오던 텔레비전 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오랜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낡은 종이 위에 얼굴들이 흐릿했지만 이제는 공백이 채워진 듯했다. 사라졌던 한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모든 그림이 완성되는 기분이었다. 유산 그건 이제 상관없다.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노인을 괴롭혔다. 이제 변호사에게 뭐라고 해야 하지? 유산은 우리 둘의 것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박노인은 김 씨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 오래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보고 들은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평생을 옆집에서 살아온 이웃이 다름 아닌 반세기 전 실종된 자신의 혈육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이런 기막힌 장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용기를 내어 김 씨를 다시 찾았다. 김 씨 또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조용히 거실로 그를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김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낡은 봉투에서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노인에게 내밀었다. 그 종이는 고아원에서 발급된 출생 확인서였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낯설었지만 부모의 이름이 분명히 박노인의 형과 형수의 것이었다. 박노인의 손이 떨렸다. 눈앞의 글자가 흐릿하게 일렁였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정말 내가 우리 집안의 그 아이였단 말이냐? 김 씨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 기억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늘 가슴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그게 평생의 의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김 씨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서로 닮아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합니다. 유산 상속 조건은 실종된 가족을 찾는 것이었죠. 이제 두 분이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박노인의 마음은 묘하게 공허했다. 평생 보지 못한 거액의 유산이 눈앞에 놓였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방금 되찾은 탓이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 같은 기회일 뿐이죠. 김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유산을 찾았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유산 말입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는 소년이 있었다.
박 노인은 사진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때 내가 6살쯤 됐을 거야. 그 웃음을 내가 평생 잊지 못했지. 김 씨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박 노인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다시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워나갑시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흩날리며 마당을 물들이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세월의 강은 너무 멀리 흘러갔지만 그 강의 끝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배를 타게 된 셈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박 노인은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옆집에 있어줘서 더 고맙다. 김 씨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답처럼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다. 형님,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남은 세월은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그 속에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작은 거실 한켠. 오래된 사진과 새로운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한쪽에는 흑백의 과거가, 다른 쪽에는 오늘 찍은 두 사람의 환한 웃음이.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해지자 박 노인은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지만 그의 가슴속은 그보다 더 거센 회오리로 뒤흔들리고 있었다. 옆방에서 김 씨가 곤히 자고 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평생 이웃으로만 지내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어야 할 혈육이었다니. 박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마 위로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눈물이 고여들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찾았더라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그의 기억은 다시 1970년대 초반으로 흘러갔다. 먹고 살기 힘들어 어른들은 모두 생계를 위해 바쁘게 뛰어야 했고 아이들은 제 몫을 알아서 감당해야 했다. 그 혼란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사라졌다. 처음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색은 느슨해졌다. 이미 떠나버린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체념이 집안 어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때 어린 박 노인은 아무 힘이 없었다. 어른들이 포기하자 그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며 사라진 가족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고 그 빈자리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핑계로 덮여버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날카로운 가시처럼 남아있었다. 박 노인은 가슴을 치며 흐느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같은 담벼락을 두고 살면서도 왜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머릿속에는 수없이 스쳐간 장면들이 떠올랐다. 명절이면 서로 인사만 건네고 담 너머로 웃음소리를 주고받고 같은 동네 잔치에 함께 참여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옆집 사람의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그 집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버렸다. 그 무심함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만약 그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떴더라면 잃어버린 세월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박 노인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가족이란 게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존재일 수 있구나. 내 눈이 너무 어두웠다. 그는 오랫동안 흐느끼다가 이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았다. 평생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속죄를 구하는 기분이었다. 남은 세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겠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는 것. 그게 내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일 거야. 창밖에서 바람이 창호를 스쳤다. 낙엽이 흩날리며 마당을 덮고 있었다.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날들만큼은 다시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했다. 박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김 씨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끝까지 함께하마.
더 이상은 혼자가 아니게 내가 곁에 있겠다.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박 노인의 가슴 속에서는 묵직한 약속으로 새겨졌다. 며칠 뒤 동네 작은 사진관 앞. 박 노인과 김 씨는 나란히 서 있었다. 오랜만에 양복을 차려입은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두 분 조금 더 가까이 서 보시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맞댔다. 그 순간 마치 50년의 간극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묘한 감정이 두 사람의 가슴을 채웠다. 형님,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 처음이네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라도 찍게 됐으니 다행이지. 찰칵 플래시가 번쩍이고 두 사람의 모습이 사진 속에 새겨졌다. 사진을 건네받은 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첫 장면이 되겠구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방 안을 채우고 반찬 접시 위에는 갓 지은 김치가 놓여 있었다. 오랜 세월 홀로 밥을 먹던 박 노인은 숟가락을 들면서도 자꾸만 미소가 번졌다. 같이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구나.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겠죠. 평생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이렇게 따뜻한 건데.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오래된 흑백 사진과 오늘 찍은 컬러 사진을 나란히 벽에 걸었다. 흑백 속 어린 시절은 아득한 과거를 증명했고 컬러 속 두 노인의 웃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빛이 마치 그들의 뒤늦은 만남을 축복하는 듯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박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함께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형님. 이제부터는 함께입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창가에 드리워졌다.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그림자가 붉은 노을 아래 하나의 형상처럼 포개어졌다. 나레이션이 잔잔히 흐른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